이 반가운 것은 무엇인가? 이 희수무례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슴슴한 것은 무엇인가? 겨울밤 쩡하니 익은 동티미국을 좋아하고 얼얼한 댕축가루를 좋아하고 싱싱한 상꿩의 고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담배 내음새, 탄수 내음새, 또 수육을 삶는 육수국 내음새 자욱한 더북한 삿방 쩔쩔 끓는 아루굿을 좋아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평안도 정주에 시린 겨울밤, 소박한 국수 한 그릇을 마주한 시인의 시선은 이토록 따뜻합니다. 훤칠한 키에 양복을 빼입은 당대 최고의 모던보이였지만 그의 영혼은 늘 고향의 슴슴하고 수수한 맛을 향해 있었죠. 현대적인 감각으로 우리 민족의 토속적인 언어를 보석처럼 빚어낸 시인 백석. 그는 왜 화려한 경성을 뒤로하고 만주벌판과 삼수갑산의 침묵 속으로 사라져야 했을까요? 이제 사랑하는 이와 믿었던 세계를 잃고 그 상실의 끝에서 아름다운 문장들을 남긴 한 시인의 가슴 시린 생애를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반도의 북단 평안북도 정주의 겨울은 유난히도 길고 시렸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온통 하얀 눈뿐인 그 황량한 대지 위로 매서운 바람이 몰아칠 때면 사람들은 마을 어귀의 따스한 가지랑집으로 모여들었죠. 그곳에는 갓 구워낸 떡의 고소한 냄새와 어른들이 두런두런 나누는 옛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이 풍요롭고도 따스한 공동체의 풍경은 어린 소년 백석의 가슴 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사실 소년의 이런 예민한 감각은 그의 특별한 가정 환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백용삼은 조선일보의 사진기자로 활동하며 일찍이 신문물을 접한 인물이었죠. 까만 천을 뒤집어 쓰고 마법처럼 세상을 포착해내는 사진기의 셔터 소리는 어린 백석에게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를 가장 먼저 보내주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져온 신문과 사진들은 소년의 시야를 정주라는 작은 마을 넘어 넓은 세상으로 확장하는 창문이 되었습니다. 정주의 풍요로운 풍속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예민한 시각적 감각은 과연 그의 내면에서 어떻게 버무려졌을까요? 평안도의 투박한 흙내음과 최첨단 기계의 차가운 금소금이 공존하던 이 시기의 경험은 백석 문학만이 가진 독특한 질감을 형성하는 뿌리가 되었습니다. 백석은 정주에 있던 민족교육기관 오산학교에 입학하며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고당 조만식 선생이 교장으로 있던 이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민족의식과 자립정신을 키우는 교육의 현장이었습니다. 특히 이 학교에는 한 선배 시인의 이름이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김소월이었습니다. 백석보다 몇 해 앞서 오산학교를 졸업한 김소월은 이미 우리 민족의 서정을 노래한 시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젊은 백석에게 소월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선배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그는 교정을 거닐며 선배가 남긴 시의 흔적을 떠올렸고 향토적인 정서가 어떻게 한 편의 시가 되는지를 자연스럽게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오산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지만 식민지 조선의 청년에게 일본 유학은 여전히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 영문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상당한 경제적 뒷받침이 필요한 일이었지요. 이때 백석의 재능을 눈여겨본 인물이 바로 조선일보의 방응모였습니다. 백석의 아버지가 조선일보에서 근무하며 쌓은 신뢰와 오산학교 시절부터 보여준 그의 뛰어난 성적은 방응모가 유학을 지원하는 계기가 됩니다. 경제적 장벽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고 백석은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기회를 얻게 되죠. 1930년대 초 도쿄의 아오야마 학원에 입학한 백석은 그곳에서 영문학을 공부하며 서구 문학을 접하게 됩니다. 그는 영어 문학뿐 아니라 프랑스와 러시아 문학에도 관심을 보였고 일본 시인 이시카와 타쿠보쿠의 시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시기에 접한 서구 문학의 새로운 표현 방식은 훗날 그의 시에 나타나는 선명한 이미지와 세련된 감수성의 바탕이 되죠.
그 서구적 감각은 어린 시절 정주에서 체득한 토속적인 언어와 만나면서 백성만의 독특한 시 세계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도쿄에서 보낸 시간은 그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훗날 평안도 방언과 토속적인 삶의 풍경을 놀라울 만큼 선명하게 그려내는 백석 문학의 밑거름이 됩니다. 유학을 마친 청년 시인 백석은 이제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선 문단은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목소리를 만나게 됩니다. 일본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백석은 1934년 조선일보사에 입사하며 본격적으로 경성의 중심부로 들어서게 됩니다. 당시의 경성은 서구의 문물이 빠른 속도로 스며들며 전통과 근대가 뒤엉켜 있던 도시였습니다. 백석은 신문사에서 외신을 번역하고 잡지 여성의 편집 업무를 맡았습니다. 당시 조선일보는 수많은 지식인들이 모여들던 공간이었고 젊은 유학파였던 백석 역시 그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유행에도 민감했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 또한 남달랐습니다. 185에 이르는 큰 키에 길게 기른 머리를 굵게 파마하고 당시로서는 파격적이었던 연두색 더블 버튼 양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마치 유럽의 거리에서 막 걸어 나온 신사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를 사슴 혹은 모던보이라 불렀고 경성의 거리에서 그는 단연 눈에 띄는 존재였습니다. 백석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는 바로 그의 결벽증이었습니다. 그는 사무실 책상에 앉을 때도 항상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먼지를 닦아낸 뒤에야 자리에 앉곤 했으며 전화기를 잡을 때도 손수건으로 수화기를 꼼꼼하게 감싸주는 유별난 모습을 보였죠. 동료들과 악수를 한 뒤에는 곧바로 화장실로 달려가 손을 씻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의 태도는 주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민함과 청결한 습관은 오히려 백석이라는 인물에게 독특한 분위기를 더해 주었습니다. 큰 키에 세련된 차림, 그리고 어딘가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태도까지 더해지면서 그는 경성의 문인들 사이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는 존재였습니다. 1936년 1월, 드디어 백석의 첫 시집이자 유일한 시집인 사슴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이 시집을 대량으로 찍어내지 않고 단 100부의 한정판으로 출간했습니다. 시집의 장정과 종이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쓴 이 책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작은 예술품처럼 만들어졌습니다. 당시로서는 꽤 고가였던 이원이라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이 시집은 문단에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이유는 시집 사슴 속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토속적인 풍경과 순우리말의 리듬이 놀라울 만큼 생생하게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1930년대 많은 시인들이 서구 문학의 새로운 형식과 도시적 감각을 탐구하던 시기에 백석은 조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경성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세련된 모던보이였지만 그의 시가 향하고 있던 곳은 늘 고향 평안도의 장터와 골목,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국수 한 그릇에 담긴 서민들의 하루와 마을 어기 가지랑집의 풍경 같은 것들이 그의 시 속에서 놀라울 만큼 선명하게 살아나며 독특한 시 세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사투리와 음식 이름이 가득한 이 시집을 다소 낯설게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곧 그 투박한 언어 속에 숨겨진 깊은 서정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경성의 중심에서 가장 소박한 고향의 언어를 노래한 이 낯선 시집을 통해 사람들은 비로소 백석이라는 시인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현대적인 시적 감각을 통해 사라져가던 우리 민족의 삶과 언어를 가장 세련된 형식 속에 담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사슴은 젊은 시인들에게 특별한 시집으로 남게 됩니다. 특히 훗날 민족 시인으로 불리게 되는 윤동주는 이 시집을 구하지 못해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원고지에 시 33편을 한자 한자 옮겨 적었다고 전해집니다. 표지까지 손수 그려 넣으며 백석의 시를 필사했던 그의 열정은
백석 문학이 당시 젊은 시인들에게 얼마나 깊은 인상을 남겼는지를 잘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백석의 시가 지닌 그 절절한 서정의 뿌리를 따라가다 보면 1935년 여름에 어느 결혼식 피로 연장에 닿게 됩니다. 백석은 절친한 친구였던 허준의 결혼식 자리에서 통영 출신의 박경련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수줍음이 많았던 백석은 그 자리에서 그녀에게 말을 건네지 못한 채 그저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만남은 그의 마음에 오래 남게 됩니다. 백석은 그녀를 란이라는 애칭으로 부르며 마음속에 간직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마음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박경련이 방학을 맞아서 고향 통영으로 내려가자 백석은 그녀를 보기 위해 경성에서 통영까지 먼 길을 찾아갔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통영으로 향한 그의 발걸음은 한 번이 아니라 몇 차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통영에 도착한 백석은 그녀의 집 근처를 서성일 뿐 정작 직접 마음을 전하지는 못했습니다. 때로는 그녀가 이미 서울로 돌아간 뒤였고, 때로는 집안의 눈을 피해 만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백석은 낡은 항구의 골목을 천천히 걸어 다니다 다시 경성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통영에서의 기억은 오래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낯선 항구와 골목, 그리고 그 어딘가에 살고 있을지도 모를 한 사람의 모습은 훗날 그의 시 속에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한 작품이 바로 통영입니다. 난이라는 이는 명정골에 산다던데, 명정골은 산을 넘어 동백나무, 푸른 감로 같은 물이 솟는 명정샘이 있는 마을인데, 샘터엔 오구작작 물을 깃는 처녀며 새약시들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그이가 있을 것만 같고, 내가 좋아하는 그이는 푸른 가지 붉게 붉게 동백꽃 피는 철엔 타관 시집을 갈 것만 같은데. 이후 1936년 말, 백석은 더 이상 마음을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통영을 찾습니다. 이번에는 그녀에게 혼인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때 박경련의 외삼촌인 서상호는 조카의 신랑감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 백석의 절친인 신현중에게 그의 됨됨이를 묻게 됩니다. 그러나 신현중은 친구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백석이 가장 감추고 싶어 했던 집안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백석의 집안이 넉넉하지 않다는 사실과 함께 그의 어머니가 기생 출신이라는 소문까지 전하며 백석이 혼인 상대자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신현중은 자신이 박경련의 신랑감이 될 수 있다는 뜻을 은근히 내비치며 집안과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백석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상황에서 신현중은 자연스럽게 집안 사람들과 관계를 쌓아갔고, 결국 박경련과의 혼사가 실제로 논의되기에 이릅니다. 그렇게 1937년 4월, 백석이 그토록 좋아했던 박경련은 백석의 절친이었던 신현중과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로 인해 사랑과 우정을 동시에 잃은 백석에게 이 사건은 깊은 상처로 남게 됩니다. 그의 상처는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라는 시를 통해서 드러나기도 하죠. 하얀 자리 위에서 마른 팔뚝의 새파란 핏대를 바라보며 나는 가난한 아버지를 가진 것과 내가 오래 그려오던 처녀가 시집을 간 것과 그렇게 살뜰하던 동무가 나를 버린 일을 생각한다. 시간이 흐르고 1941년에 발표된 흰 바람벽이 있어라는 시에서도 백석은 여전히 지아비와 마주 앉아 대국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 그녀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사랑은 끝났지만 기억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4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도 백석의 시 속에는 그렇게 여전히 그녀의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인생의 묘한 역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인간 백석은 사랑에 실패했지만 시인 백석은 그 마음의 파편들을 모아 시로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는 사랑하는 여인의 손을 잡는 데는 실패했지만 대신 그녀의 모습을 시의 문장 속에 오래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백석에게 그 시절의 짝사랑과 상실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날 통영의 푸른 바다를 떠올리며 이토록 깊은 서정을 느끼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사랑하는 여인을 빼앗긴 백석은 쉽게 아물지 않는 상처를 안은 채 경성을 떠나 평안도 함흥의 영생 고등보통학교 영어교사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함흥의 겨울은 고향 정주만큼이나 매서웠지만 백석은 그곳의 적막함 속에서 비로소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교정을 거닐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평범한 일상은 백석에게 잠시나마 정서적인 안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다 백석은 동료 교사들과 함께 함흥의 요정이었던 함흥관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기생이었던 김영안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집안의 몰락으로 인해 어린 나이에 기생의 길을 걷게 된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술기운이 가득한 연회장에서 백석은 그녀를 보는 순간 다시 한번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고 그녀의 손을 잡으며 오늘부터 당신은 내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하죠. 박경련에게 입은 상처를 새로운 사랑으로 덮어버리려는 듯 백석의 구애는 저돌적으로 보일 만큼 강렬했습니다. 이 만남은 훗날 한국 문학사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논쟁적인 로맨스의 시작이 됩니다. 백석은 김영안에게 200의 시에 등장하는 여인의 이름을 따서 자야라는 애칭을 지어주며 그녀를 자신의 시적 뮤즈로 삼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흥에서 꿈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백석의 부모님은 아들이 기생과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떼어놓기 위해 다른 여성과의 혼인을 여러 차례 추진했지만 백석의 마음은 이미 자야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부모가 정한 혼인 자리에서도 결국 첫날 밤을 치르지 않고 자야에게 달려갔다고 합니다. 결국 백석은 교사직까지 그만두고 자야가 있는 서울로 올라와 그녀와 함께 부부와 다름없는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 시기는 백석에게 가장 행복하면서도 현실의 압박이 드리운 불안한 낙원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이 깊어갈수록 부모님의 반대는 더욱 거세졌고 백석은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찾아 결국 만주행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는 자야에게 아무도 모르는 만주로 떠나 자유롭게 살자고 간곡하게 설득하며 함께 떠나기를 바랐죠. 하지만 자야는 자신이 백석의 앞길을 막는 짐이 될까 두려워하며 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백석은 그녀가 곧 자신을 따라 만주로 올 것이라고 굳게 믿으며 먼저 만주행 기차에 몸을 싣지만 그것이 두 사람의 영원한 이별이 될 줄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가슴 아픈 이별은 훗날 자야가 남긴 회고와 기록 속에서 다시 전해지게 됩니다. 백석이 만주로 떠난 뒤 홀로 남겨진 자야는 서울 성북동에서 대원각이라는 대규모 요정을 운영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훗날 그녀는 막대한 가치를 지닌 이 대원각을 법정 스님에게 시주하여 오늘날의 길상사로 만들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생의 마지막 무렵 그녀는 내 전 재산이 그 사람의 시 한 줄만 못하다는 말을 남기며 백석을 향한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대중은 자연스럽게 그녀를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는 시 속 나타샤의 실제 인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로맨틱한 서사에 대해 문학계에서는 다른 시각도 존재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자야의 회고 속 몇몇 일화가 시가 발표된 시점과 맞지 않거나 다른 기록들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다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들의 사랑은 수많은 이야기와 기억 속에 남아있고 백석의 삶은 그 논쟁과는 별개로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만주의 차가운 벌판에서 말입니다. 사랑의 상처와 시대의 그림자가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던 1940년 무렵, 백석은 다시 한번 삶의 방향을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당시 경성은 더 이상 그가 순수한 시를 쓰며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일제의 통제는 점점 강해지고 있었고, 문단에는 전쟁 협력과 황민화를 요구하는 분위기가 서서히 퍼져가고 있었죠. 한때 백석을 아끼며 후원했던 방응모 역시 시대의 거센 흐름 속에서 친일 논란에 휘말리게 됩니다. 백석이 지키고 싶었던 순수한 언어와 세계는 그 속에서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백석은 화려했던 경성의 문단을 뒤로하고 만주로 향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시인으로서의 삶을 지키기 위해 조용한 삶을 찾아 나서는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백석은 그렇게 사랑했던 자야마저 뒤로 한 채 중국 만주국으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덜컹거리는 기차 안에서 그는 문단의 명성과 도시의 화려함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시인으로서의 자존심 하나만을 품은 채 만주의 넓고 차가운 벌판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만주의 거친 바람 속에서 백석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는 만주국 경제부에서 잠시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기도 했지만 오래 머물지는 못했습니다. 일제의 통제 속에서 조선인 지식인이 안정적인 자리를 유지하기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백석은 문단의 중심에서 완전히 멀어지게 됩니다. 한때 경성에서 가장 세련된 시인으로 불리던 그는 만주의 낯선 땅에서 평범한 생활인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창씨개명을 강요받던 시대였지만 백석은 일본식 이름으로 작품을 발표하지 않았고 결국 문단에서도 점점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내면까지 침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낯선 도시의 좁고 어두운 방에서 그는 자신의 지난 삶을 조용히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 텅 빈 흰 바람벽에는 지나온 삶의 기억들이 환상처럼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또 고향에 두고 온 늙은 어머니의 모습이 벽 위에 겹쳐졌습니다.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은 담그고 무이며 배추를 씻고 있다.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느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의 나지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주 앉아 대국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다. 그러면서도 백석은 이 시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살아가야 하는 자신의 운명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절망이라기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정신을 지키려는 조용한 다짐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5년 8월, 길고 어두웠던 일제의 시대가 끝나고 조국은 해방을 맞이합니다. 만주에서 그 소식을 들은 백석 역시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됩니다. 백석은 서둘러 짐을 싸서 평안북도 신의주를 거쳐 그리운 고향 정주로 향하는 먼 길에 올랐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백석은 어떤 미래를 꿈꿨을까요? 고향집 마당에 핀 동백꽃과 정겨운 사투리가 넘쳐나는 장터의 풍경이 자신을 따뜻하게 반겨줄 것이라 믿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의 삶을 기다리고 있는 길은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고향 정주로 돌아온 백석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그가 꿈꾸던 평화로운 시의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해방 직후에 북한은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며 문학을 혁명의 도구로 삼으려 했고 서정시인으로 이름을 떨쳤던 백석 역시 그 소용돌이를 피할 수 없었죠. 처음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라는 명예로운 직함을 얻어 함께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사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일성 권력이 강화될수록 당은 백석에게 체제를 찬양하는 시를 쓸 것을 강요하기 시작했죠. 사적인 감정과 토속적인 정서를 소중히 여겼던 백석에게 이러한 요구는 자신의 영혼을 깎아내는 일과 다름없었습니다.
백석은 결국 김일성을 추앙하는 나루터라는 제목의 시를 발표하게 되는데, 이것은 자신의 문학적 정체성을 지키려 했던 시인이 체제의 압박 앞에서 내놓은 고통스러운 타협의 산물이었습니다. 가장 사적인 언어를 쓰던 시인이 가장 공적인 선전 문구를 써야 했던 그 비극적인 모순 속에서 시인의 마음은 서서히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백석은 체제에 순응하는 척하면서도 아동 문학만큼은 사상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읽는 동시에서조차 정치적인 색채를 드러내는 것은 이롭지 않다며 당의 방침에 용기 있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죠. 하지만 이런 소신은 당의 엄중한 조사를 불러왔고, 결국 백석은 생산 현장으로 내려가 사상을 개조하라는 지시를 받기에 이릅니다. 백석이 파견된 곳은 삼수군 관평리로 사람의 발길이 닿기 힘든 오지 중의 오지였으며, 한 번 가면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다는 삼수갑산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세련된 양복을 입고 경성을 누비던 모던보이는 이제 척박한 목장에서 양을 치고 가축을 돌보는 노동자의 삶을 살게 되었죠. 유배 생활 중에도 북한 정권은 백석에게 끊임없이 체제 찬양시를 요구했지만, 백석은 1963년을 기점으로 철저한 침묵에 들어갔습니다. 붓을 꺾어버리는 것만이 자신의 문학적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길이라 판단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을 향해 노래하지 않았고, 자신의 내면에 남은 문장들을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침묵 속에서 백석은 세상에서 서서히 잊혀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 척박한 유배지의 삶 속에서도 백석의 곁을 끝까지 지켰던 유일한 등불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지막 아내 리윤희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백석이 과거에 어떤 화려한 시인이었는지보다 현재의 고단한 농부로서 겪는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하고 보듬어준 여인이었죠. 백석은 삼수갑산의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아내와 삼남이녀의 아이들을 보며 생의 마지막 끈을 놓지 않았고, 시 대신 흙을 만지며 묵묵히 자신의 운명을 견뎌냈습니다. 그는 농산일을 하며 조용한 삶을 이어갔고,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문득 하늘을 바라볼 때면 고향 정주의 가지랑집과 경성의 밤거리를 떠올리곤 했겠죠. 한편 남한에서는 오랫동안 백석을 월북 시인으로 규정하여 그의 시를 읽는 것조차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1988년 해금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백석은 공산주의 사상을 찾아 떠난 것이 아니라 고향이 북쪽이었기에 그곳에 남았던 제북 시인이라는 새로운 평가를 받게 되었죠. 잊혀졌던 이름 백석이 다시 불리기 시작하자 그의 시들은 잠자고 있던 우리 민족의 감수성을 다시 한번 깨우며 많은 독자들에게 다시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5년 시인 백석은 삼수갑산의 오지에서 83살의 나이로 조용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오랫동안 북녘의 산골에서 살아가던 그의 마지막 소식은 한동안 남쪽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훗날 북한에 남아있던 가족들을 통해 전해진 사진 속의 백석은 우리가 기억하던 경성의 모던보이가 아니라 세월 속에서 앙상하게 마른 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백석을 한국 현대시의 역사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를 남긴 시인으로 기억합니다. 그의 삶은 배신과 이별, 그리고 긴 침묵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시인은 그 속에서도 고향의 눈바람과 장터의 풍경, 그리고 따뜻한 밤 냄새가 나는 삶의 이야기들을 자신만의 언어로 남겼습니다. 백석은 떠났지만 우리가 그의 시를 다시 펼치는 순간, 시인은 흰 당나귀를 타고 조용히 우리 곁으로 돌아옵니다. 정주의 눈바람 속에서, 경성의 밤거리에서, 그리고 삼수갑산의 깊은 침묵 속에서 그가 다듬어낸 우리말의 문장들은 지금도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들은 오늘도 우리의 밤을 조용히 밝히고 있습니다.